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라고 하는 MBK 파트너스가 지난 3월 4일 서울 회생법원에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뭐 쉽게 말하자면 법정 관리라고들 많이 하죠. 이걸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죠. 오늘은 이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 IB 팀장을 맡고 있는 조시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조 팀장님, 이 사모펀드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용어고 잘 아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 먼저 이 사모펀드가 뭔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모펀드를 영어로 하면 네.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입니다. 네. 프라이빗 에쿼티 그 번역을 하면 이제 사적인 자본이라는 뜻이죠. 반대말은 퍼블릭 에쿼티, 공적인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적이냐 공적이냐 이 구분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법인의 숫자에 따라 구분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만큼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세부적으로 아주 뭐 복잡하게 다 규정이 돼 있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네. 50인이 넘어가면 공모 퍼블릭 에쿼티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50인 미만 49인까지는 사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50인이 기준이군요. 네, 50인이 기준입니다. 음. 네. 근데 그러면 공모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공모가 되면 분기마다 사업보고서라는 걸 내야 되고요. 사업보고서라는 거는 금융감독원에서 꼼꼼하게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식회사가 자본을 발행할 때, 특히 유상증자를 할 때 증권신고서라는 걸 이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증권신고서 자체가 몇백 페이지짜리로 아주 복잡한 서류거든요. 아하,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모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이제 규제들이 많이 따라붙는다. 그리고 상장사의 경우에는 즉각 공시도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규제가 있고요. 음. 반대로 사모펀드는 특히 이제 사모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용한 운용사, 네. 그걸 뭐 어려운 말로 GP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네. MBK 파트너스 같은 운용사는 이런 이제 규제에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사후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제 운용을 했다라는 거를 보고서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전적으로 제출할 이유도 없고요. 규제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자유롭다고 볼 수도 있네요. 예, 자유롭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의 주 기능인 기업들을 사고 파는데 자율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아마 사모펀드 하면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리는 게 아마 라임 사태일 거예요. 네네. 그것을 계기로 좀 안 좋은 이미지라고 할까? 사모펀드에 대한 그런 걸 또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와 그 MBK 같은 경우와 네.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예, 물론 이제 차이가 아주 좀 많이 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모펀드라는 이름하에 같은 이제 지붕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뿌리 자체가 좀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MBK 같은 사모펀드 제도는 2004년 12월에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란 이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이 됐고 2004년 정도에 시작이 네네. 됐다. 예. 네, 그리고 2007년에 이제 자본시장법이란 걸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권과 관련된 법들이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도가 여러 번 이렇게 뒤바뀌는 와중에 이제 라임과 같은 이제 사모펀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지펀드라고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유형을 이제 헤지펀드라고 부르고요. 음흠. 예, 그다음에 MBK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다, PEF다 이렇게 이제 따로 용어를 좀 따로 부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복잡한 제도가 2021년에 이제 완벽하게 가닥이 나눠져서 네. 2021년에 어떻게 바뀌었냐? MBK나 뭐 우리 이제 MBK 말고 또 큰 회사가 IMM이란 같은 데가 있는데 네. 이런 회사들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음. 예,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줬고요. 네. 그럼 이제 기관이 어디냐? 우리 흔히 아는 국민연금, 음. 공무원연금, 네. 그다음에 뭐 군인공제회, 네네. 뭐 사학연금,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네네네. 그런 그런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사, 뭐 손해보험사 이런 네네. 데들을 다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관들한테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아하. 그래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러면 예전에 부르던 그 라임 사태를 일으킨 그런 헤지펀드들은 뭐라고 부르냐? 네. 그냥 일반 사모펀드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래서 일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 때 이제 사실 그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그 좀 고액 자산가 개인들이 돈을 넣는데 수천 명이 막 손해를 보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3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개인들이 일반 사모펀드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까지, 기관이 아닌 개인까지 허용이 되다 보니까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 다르죠. 예, 네. 그 얘기를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네. 우리나라에 이제 사모펀드가 도입된 어떤 네. 그런 배경, 이것이 이제 한 20년 전에 도입이 된 거니까 그 당시에 도입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 12월에 법이 만들어지고 네. 2005년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경영 참여형, 지금으로 따지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된 큰 충격이 오고 그다음에 발달하게 된 IMF 외환위기가 있습니다. 97년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네. 뭐 당시 대우그룹, 한보그룹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큰 회사들이 다 망하면서 무너졌죠?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청산되기도 하고 뭐 음.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대기업 구조조정을 맡은 데가 정부 그리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산업은행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외국계 증권사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뭐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이제 사모펀드가 제1은행을 사갔고요. 음. 네. 그런 이제 일들을 했고 네. 우리 오늘 초반에 나왔던 MBK 파트너스의 오너인 김병주 회장. 그러니까 MBK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김병주 회장의 마이클 병주 영문 킴이거든요. 영문 이름 앞글자를 네네. 땄다면서요? 그래서 앞글자 세 글자를 딴 예, 그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칼라일이라는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에서 근무하시면서 네. 네, 한미은행 인수를 하고 매각하는 거를 진두지휘하셨던 거기서 좀 능력을 보여줬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셔갖고 2005년에 MBK 파트너스라는 그 우리나라가 처음 사모펀드가 등장할 때 MBK 파트너스를 이제 네. 창업을 하신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국내 이제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MBK 같은 저런 약간 큰 그러니까 칼라일 같은 네. MBK가 활동하는 칼라일 같은 외국계들만 좀 돈을 벌게 해주고 아하. 외국계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대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거를 마냥 우리 국부를 다 유출을 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았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에 만들고 2005년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럼 국내에는 그런 게 없었냐? 있긴 했습니다. 이제 아.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라고 아주 조그만 회사들이 있었어요. CRC 뭐 CRC라고. 그죠? 네네. 네. 근데 이런 토종 회사들이 있었는데 자본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구조조정에만 참여를 했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토종 사모펀드를 육성할 필요가 이제 크다. 예.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만들어졌고 네. 2005년에 지금 나온 이제 MBK 파트너스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재경부 국장을 지내셨던 변양호 국장이 만드신 보고펀드. 보고펀드. 예, 그렇죠. 이름 들어보셨죠. 네. 음. 그리고 이제 HNQ 코리아라고 뭐 이런 사모펀드들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기업 경영권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사들인 다음에 훌륭한 이제 경영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뭐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재구성하고 네. 기업 가치를 높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싼 가격에 파는 이제 사모펀드의 주 기능들을 발휘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구조조정에 이제 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토종 사모펀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경영 개선이 필요한 그런 회사들을 사서 뭐 500억에 사서 좀 개선시킨 뒤에 2천억에 팔고 이래서 이제 수익을 남기는 네네. 그런 거죠. 어쨌든 취지 자체가 네. 굉장히 좋은 이걸 정상화시키고 네. 해서 그걸 되파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성공 사례 이런 것들도 좀 그동안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랬고 원래 취지 자체가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공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 네. 가장 많이 알려진 성공 사례들은 사실은 그 2008년에 이제 그 리만버러스 사태를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금융위기 때. 닥쳐서 네. 우리나라에도 되게 영향이 크게 충격파가 왔었잖아요. 네. 그때 그 두산그룹이랑 웅진그룹이 위기에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중에 2005년 생겼던 사모펀드들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 그 리만브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이 2007년 11월에 미국의 이제 밥캣이라는 이제 중소형 포크레인 뭐 이런 뭐 불도저 회사를 유명한 회사죠. 예,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샀는데 문제는 이제 시기가 2007년 11월이다 보니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결국은 그때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사들였는데 결국은 그 금융 비용을 이제 대지 못해 갖고 자금난에 빠졌죠. 그래서 두산그룹이 부랴부랴
당시 이제 한국항공우주 지금 이제 카이라는 그 회사 네네. 예, 한국항공우주. 네네 지분도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알짜 회사 중에 두산 테크팩이라고 이제 이런 뭐 병뚜껑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다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비핵심 자산들을 네네. 내다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지금 말씀드린 MBK 파트너스, 음. IMM 프라이빗 에쿼티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구조조정 사들여서 네.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산업은행이 해야 될 일을 이런 이제 국내 사모펀드가 한 거죠. 네. 웅진그룹도 이제 마찬가지로 웅진그룹도 타이밍이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2007년에 극동건설을 사들였는데 네. 사실 극동건설이 되게 그 높은 순위의 뭐 그때도 뭐 새우가 고래를 삼켰느니 뭐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사고서 다음에 바로 또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자금난에 빠졌고요. 네네. 결국 버티다 2012년에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갔는데 음. 그때 이제 웅진 코베이를 MBK가 1조 2천억 원에 이제 사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웅진그룹의 이런 이제 회생을 어떻게 보면 도운 거죠. 네. 그리고 웅진그룹이 잘해서 결과적으로 2019년에 웅진 코웨이를 이제 코웨이란 이름이었는데 다시 사들였습니다. 네. 이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최근 사례로 보면은 이제 남양유업. 남양유업. 네네. 아, 홍 회장님. 예, 네. 너무 유명하죠. 네. 이게 남양유업이 사실은 2010년대 들어갔고 뭐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했다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무슨 불가리스에 뭐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허위 홍보를 하는 바람에 위기에 빠졌었죠. 네. 네.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흑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기업을 한행컴퍼니라고 이제 MBK 다음으로 큰 회사인데 네. 이 사모펀드가 샀습니다. 2024년 1월에 이제 샀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외식 사업 정리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케팅도 좀 이렇게 재정비하고 그래서 산 그 해에 바로 순이익을 냈습니다. 아. 예, 뭐 1,000만 원 단위긴 한데 계속 적자만 내던 회사를 이제 흑자를 냈다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의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 케이스로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사모펀드가 사들인 회사 한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성공을 했고 그중에 이제 한 개 네. 정도는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 중에 9개 성공했고 1개 정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네. 성공적이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왜 우리나라에서 조금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랄까? 네. 아까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10%만 실패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좀 그런 실패 사례 같은 게 좀 회자가 되고 그것에 네. 대한 비판이 좀 커졌다. 왜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홈플러스 사태의 약간 나비 효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3월 4일 날 MBK 파트너스가 이제 홈플러스를 기업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신청을 했고 네. 이 공교롭게도 바로 이틀 뒤에 이제 6일 날 JKL 파트너스라는 이제 또 그 되게 큰 사모펀드인데 아. 여기서 철강 구조물 시공업체인 거흥산업이라는 데를 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 시기가 또 비슷하게 예, 시기가 맞물렸군요.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에서는 이 사모펀드 이거 맨날 실패만 하는 거 아니냐. 아. 거기다가 이제 기사에 자꾸 MBK의 과거 실패 사례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2008년에 인수한 케이블 업체 딜라이브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계속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 2016년에 결국 채권단의 경영권이 넘어갔고요. 네. 2013년에 인수한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계속 장사를 못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 인수한 뭐 커넥트 웨이브라고 이렇게 예 B2B 그 IT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네. 이런 게 자꾸 언급이 되다 보니까 사모펀드들이 되게 경영을 엄청나게 못하나 보다. 예, 그런 사실은 인식이 이제 좀 생겼군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케이스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실패 사례들에는 그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너무 비싸게 산 건데요. 아, 처음에 네. 살 때. 네네 비싸게 너무 비싸게 샀다. 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015년에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넘쳐나는 거죠. 자금이 넘쳐나고 돈 네. 빌리기는 너무 쉬워지고 당연히 사모펀드에 기관들이 돈을 많이 넣기 시작했고 사모펀드들도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사모펀드들이 돈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이 돈을 또 사서 써야 되잖아요. 네, 펀드에 네, 소진을 네, 해야 네. 자기들도 돈을 버니까. 굴려야죠, 어쨌든. 네네, 굴려야 되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이제 MBK가 홈플러스를 살 때 네.
7조 2천억 원에 샀거든요. 아하. 어마어마한 당시로도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도 꽤 있고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사고 싶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른 거죠. 조금 MBK 더 입장에서. 그렇죠. 투자를 하는 네네.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저금리가 몇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 2015년 이후로 쭉 사들인 이제 물건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비싸게 샀다. 아하. 이런 이제 평가가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모펀드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커진 거에 비해서 네. 사실 경영 능력을 그 정도로 못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네. 2020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당연히 그때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 유통점들은 장사가 안 됐었죠. 어려웠죠. 예. 네네. 그러면 발빠르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쿠팡 같은 온라인이 막 치고 올라올 때 이제 사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같이 힘들었는데 네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홈플러스의 경우에 유독 이마트보에 비해서 더 힘들었던 이유는 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세일즈 앤 디스백 그게 뭐냐면 그 홈플러스가 이렇게 주차장까지 같이 있는 점포들이 약간 요지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통으로 팔아서 팔고 이제 세일한 다음에 다시 그 이자를 내고 빌려옵니다. 아하. 이게 왜 그렇게 했냐? 그 전에 이제 7조 2천억 원이라는 인수 비용을 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려왔는데 일단 예, 원금을 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네네네네. 일부를 갚고 네. 일부는 또 임대 개념으로 빌려 쓰고. 그렇죠. 점포는 써야 되니. 그러다 보니 이제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는 이제 점포들이 이제 많아져서 결국은 이런 이제 빌려온 점포들은 또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이라 이런 게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하. 네,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네. 자, 뭐 사모펀드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네. 그 측면에서 너무 사모펀드들이 너무 덩치 키우는 데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뭐 경영 자체의 본질보다는 약간 키워서 네. 그냥 튀는 이른바 먹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이제 비판들도 많이 네. 그동안에 나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비판 자체는 맞는 얘기고요. 아하.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사모펀드라는 게 처음 2005년에 아까 말씀드린 MBK 네. 그다음에 보고펀드 보고펀드 처음 그다음에 생길 HQ 때. 코리아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2005년에 사모펀드가 모은 약정액이라는 그 펀드의 전체적인 약정액이 불과 2천억이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됐나요? 네. 그러다가 2023년 최근 통계가 2023년인데 13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속도로 성장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어쨌든 뭐 긍정적인 역할을 또 했으니까 그렇게 늘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도 사모펀드들 실력을 보고, 여기다도 돈을 많이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조금만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큰 대형 펀드들이 이제 다 조 단위로 펀드를 막 합니다. 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양대 사모펀드가 이제 MBK 파트너스 한행컴퍼니라는 데인데 네, MBK 파트너스는 지난해 이제 8조 원짜리, 네. 한행컴퍼니는 5조 원짜리 엄청나죠. 이런 네.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가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데는 이유가 바로 이제 수수료 구조에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냐? 사모펀드는 해마다 1%에서 2.5% 사이의 수수료를 관리 수수료라는 걸 떼갑니다. 예를 들면 8조 원짜리 이제 펀드를 우리가 MBK처럼 만들었다. 네, 그러면 해마다 관리 수수료로 뭐 1%면은 8조면 800억 원이겠죠. 800억. 네네. 예.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5%만 가져간다 해도 1,200억 원이겠죠. 네, 네. 그러면 펀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800억에서 1,200억 그냥 들어오는 그냥 돈의 들어오는 규모가 거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버네. 덩치를 계속 키우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펀드를 이제 7년에서 10년 사이에 약정을 맺는데 청산할 때 이제 성과 보수라는 걸 받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은 다 빼고요. 네. 일정한 수익률을 넘어가면 그 수익률을 넘어가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20%는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주기로 하고 50% 수익을 거두면 20%는 그냥 앉아서 그냥 먹는다 이거죠. 네네.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것 그 펀드에 뭐 7개 회사를 담았는데 7개를 네. 다 팔고 나서 1조 원이 남았다. 네. 1조 원이 남았고 그 일정 수익률을 넘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8천억이다. 8천억이 20%면 네. 1,600억은 1,600억. 그 또 성과보수로 가져갑니다. 아, 예. 예. 이게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아, 키울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 펀드의 그 대표께서 뭐 슈퍼카가 10대라고 막 국회에서 비판도 받고 막 그랬었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펀드가 그렇게 커지다고 수수료도 많다 보니 네. 당연히 월급도 많이 주고 네, 네. 네.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커지고 펀드가 자꾸 덩치 키우는 데만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뭐 기업 경영에는 신경 안 쓰고 덩치 키우는 데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그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까지 짚어봤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2004, 5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규모 자체가 2천억에서 136조요? 네. 그 정도까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은 뭐 우리 경제에 또 사모펀드가 기여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규모는 또 많이 커졌고 네. 어떻게 앞으로 사모펀드 업계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 사이에 한 600배 넘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사태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성장통이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아프면은 아픈 만큼 또 성숙해지는 네. 거 이제 일반적인 이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홈플러스 사태를 놓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제도 개선을 한번 우리는 시도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서는 단순히 수익물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돈을 넣을 때는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도 우리도 한번 제도를 마련해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요런 이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국민연금의 이런 관행의 개선이라든지 요런 게 아주 뭐 심각하게 이제 뭐 엄청나게 규제를 할 정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사모펀드는 사실 원래 정부와 산업은행이 하던 구조조정 기능을 대신하는 순기능적인 요소가 되게 컸잖아요. 네. 근데 자꾸 규제를 하면 그 순기능이 사라지고 음, 또 하나의 요소는 국내에 그 등록된 사모펀드를 규제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해외 해외에 사모펀드 있는 좋은 애들만 좋은 것만 시킨 겁니다. 네. 그럼 다시 IMF 외환 위기 때처럼 음, 해외 사모펀드들은 떼돈을 벌고 네, 돈을 국부 유출 논란이 또 생기는 그렇죠. 거죠. 국내 사모펀드들은 규제에 얽혀서 운신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저도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한 비판은 좋지만 음, 또 순기능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되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판들을 다 받아서 사모펀드들도 자기들이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좀 자정화시키고 네, 또 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또 경영에 관련된 능력도 어차피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들여다보기로 했으니 네. 또 개선을 하지 않을까 음. 좋은 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뭐 김병주 회장도 초반부터 사제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거세게 그런 여론들이 나왔습니다. 약간 사모펀드에서도 전반적인 위기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시아경제증권자본시장부의 조시영 IB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